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기존 자본시장을 완전히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전략을 실행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유럽,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회사도 따라올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흘러들어와 미국의 위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itcoin is emerging as the dominant digital monetary network. 비트코인은 현재 지배적인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출시된 상위 20개의 ETF 중 12개가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ETF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들의 금 ETF를 추월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들 역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존의 주요 자산들과 경쟁하며 그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의 관점, 부동산 투자만 쭉 했던 사람들의 생각, 투자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논리적인 설득이 중요한 사람, 자신의 체감과 체험이 중요한 사람,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한 스타일 한두 개만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이해시키는 건 아무리 해박하고 말빨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확실한 한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를 좋아합니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 같다고 말하겠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청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화법을 통해서 때론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때로는 역사와 철학적인 관점에서 때론 단호하고 힘있는 어조로 사람들의 가슴속을 파고들면서 비트코인을 설명해주는 타고난 능력자인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들을 계속 듣고 영상으로 만들다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법과 논리의 전개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트럼프 정권 2기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친암호화폐 인사인 러트니기 CEO로 있는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주간 행사로 진행된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 내용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전통적인 금융 투자자들 앞에서 뭐라고 비트코인을 설명하는지 한번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Let's go! Thank you. I title the presentation Bitcoin, the Red Wave, and the Crypto Renaissance.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비트코인, 붉은 물결과 암호화폐 르네상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는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룰 거고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주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매우 흥미롭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시작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문제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경제 문제는 거의 모든 자산군이 통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본 비용을 능가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 S&P 지수를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이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이 연간 1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접을 테고 아마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서 그 주식은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한 기업들은 일반적인 재무 규칙에 따라서 미국 국채를 자본자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매년 자본의 10%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 비용을 10% 밑도는 이 전략 때문에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억 달러의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매년 100억 달러의 자본이 손실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일종의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겁니다. 현재 재무 전략을 유지하는 모든 기업은 마치 만성적 당뇨병에 걸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기업 대차대조표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Intelligent CEOs or CFOs understand that, so their solution, of course, is just give away all the money. 물론 똑똑한 CEO나 CFO들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그냥 자본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본을 자사주 매입으로 다 써버리거나 144배와 같은 높은 부채 비율을 가져가거나 배당금으로 모두 배분해버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하지만 내 자산이 독성을 띠고 있으니 모두 없애버리겠다 라는 이 같은 접근은 제 생각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운영기업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국민들에게 번영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적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결국 모든 개인, 기관, 투자자, 기업,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itcoin's the solution. 자, 여러분, 오늘날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입니다. 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정말 해결책인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차트에 지난 4년 동안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기존 자본시장을 완전히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1년, 2년의 결과가 아니라 4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4년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해결책으로 선택한 이후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은 네가 의도적으로 골라낸 거잖아. 하지만 이때가 그나마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제가 이 기간을 고른 이유는 나머지 다른 기간의 데이터들이 다 이것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산 클래스 전체를 보면 꽤 우아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만약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자본의 5%를 잃었을 겁니다. 채권은 실패한 자산입니다. 미국의 모든 은행은 채권으로 자본을 형성하고 있고 모든 운영기업도 채권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은행들이 왜 병들었는지, 기업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마이너스 5% 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그들이 생각해낸 최선의 아이디어인 거죠. 금은 플러스 6%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부동산은 플러스 10%, S&P 500 지수는 플러스 15%입니다. 만약 S&P 500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기업을 선택하면 플러스 29%까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And this little creature we call Bitcoin is doubling that, 60%. 그런데 이 작은 존재,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수익률을 2배로 올려 플러스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많은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지난 14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승리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지난 8년 동안 매년 78% 상승했고 12년 동안은 102% 상승했으며 14년 동안은 168%씩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며 결국 이게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유죠. 물론 이 숫자들을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냥 단순한 운빨 아니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매일같이 일반인들, 즉 노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언제쯤 멈출까요? 근데 이 질문은 마치 핵발전소가 물레방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언제 멈출까요? 라고 말한다던가 비행기가 당나귀 수레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언제 멈출까요? 라고 묻는 거랑 같은 꼴입니다. The answer is it's not going to stop because it's structural and technical. 답은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S&P 500 지수와 상관관계가 없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계에서 말하는 성배입니다. 은행들도 이런 주제로 여러 컨퍼런스를 열고 논의하곤 하죠. Well, Bitcoin is that asset. 그런데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경쟁자, 국가, 기업, 채권자, 문화,
통화로부터 발생하는 상호 위험을 가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다른 모든 것들은 이런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예외입니다. Except Bitcoin. Bitcoin is in essence orthogonal to the rest of the market. That makes it alpha.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나머지 부분들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알파 자산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트코인의 이론부터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피델리티의 데이터로 비트코인의 낮은 상관관계와 높은 샤프 비율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자산들 중에 가장 높은 샤프 비율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읽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을 10시간, 100시간 또는 1000시간 동안 고민해보지 않더라도 단순히 이 숫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낮으면서도 고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MIT에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법을 익혔고, 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거나 인류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통찰이었고, 인류 역사상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대를 스스로에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I mean, Elon Musk keeps pointing this out and proving it, and that's why he'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증명해왔고, 그게 바로 그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반면 자본시장에는 여전히 관습대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자본시장에 물리학과 공학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영상에서 다른 비트코인 강연들과 달리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수익률과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비상관 자산이라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월가의 금융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솔깃할 만한 정보들과 그들의 언어로 연설의 인트로를 아주 멋지게 열어낸 마이클 세일러였습니다. This is the wealth in the world. It's distributed across real estate and bonds and equity and 이것은 전 세계의 부의 분포입니다. 부는 부동산, 채권, 주식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래프의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풀록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8조 달러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10배 성장한 겁니다. 이 차트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통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통찰은 바로 부유층, 대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 관리자들조차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부의 절반이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찾아 투자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단지 자본을 지키길 원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부를 잃지 않고 유지하려는 겁니다. another way to say it is I just want to stay rich. I want to keep my money.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부자로 남고 싶습니다. 제 돈을 지키고 싶어요. 세상에 자기 돈을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 기업,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자기 돈을 잃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원은 450조 달러의 장기 자본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는 뭘까요? 활용 사례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용 사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50조 달러, 즉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는 바로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자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자본 보존이고, 두 번째는 실용적인 가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트, 비행기, 제빵소, 농장, 목장,
항공사는 모두 실용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벽에 걸린 그림조차도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죠. 세상의 절반은 실용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며 나머지 절반은 자본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자본 보존의 어려움은 그것이 금융자산에 의존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소멸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은 날씨, 전쟁, 세금,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가치가 소멸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모든 기업들의 10K 보고서에 나오는 리스크 요소들입니다. 금융자산은 자본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토지, 건물, 그리고 물리적인 자산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자산도 가치 감소에 직면합니다. 만약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곧 닥칠 예정이라면 여러분들은 허리케인 보험을 들 수도 없고 현실 세계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리적 자산이 망가지는 다양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치 감소의 비용은 무엇일까요? 혼돈, 혼란, 경쟁, 인플레이션, 정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은 약 3%에 해당됩니다. 즉 450조 달러의 3%로 연간 10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년 수조 달러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이렇게 사라지는 10조 달러를 잃지 않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자본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없는 세계에서는 물리적 자산과 금융 자산만 선택할 수 있고 자산의 유효 수명은 고작 10년, 20년, 30년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페라리나 요트를 산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자본을 오랫동안 보존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효 수명이 10년, 20년, 30년 정도인 자산을 구매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주식 걱정을 하고 건물 걱정을 하고 사업 걱정을 하고 통화나 채권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세상에는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찬 거대한 산업이 존재하며 이는 끝없는 투쟁과 같습니다. This guy Satoshi came along and discovered a method to transfer value without a trusted intermediary. 그런데 사토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없이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하죠. 사토시가 사람들 간에 중개인 없이 가치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아이디어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없이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입니다. 가치를 전송하는 것은 비자나 연방준비제도 송금보다 약간 나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저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은 450조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위해 가장 유용한 도구로 연간 10조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토시가 내놓은 위대한 아이디어이며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디어입니다. Bitcoin represents the transformation of our capital from financial and physical assets to digital. 비트코인은 금융 및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의 자본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은 금융 위험도 없고 물리적 위험도 없는 자산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이 됩니다.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본인 겁니다. 많은 비판론자와 회의론자들은 이건 디지털 화폐인데 작동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입니다. 자본으로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마이애미의 1억 달러짜리 건물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디지털 건물을 소유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금도 없고 교통 문제도 없고 세입자도 없고 소송도 없으며 문제도 없고 날씨로 인한 피해도 없고 부식도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불멸의 텔레포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뉴욕의 1억 달러짜리 건물보다 그런 디지털 건물을 더 갖고 싶을 겁니다. 모스크바의 1억 달러짜리 건물보다는 당연히 더 그렇겠죠. 디지털 자본은 글로벌 자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1억 달러를 주고 아프리카,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 보낸 뒤에 이 1억 달러로 자산을 사서 30년 동안 보유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님 같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1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갖는 것이 훨씬 낫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세계의 모든 자본이 이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도시가 뉴욕이나 마이애미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제시한 지도에 대입해보면 비트코인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천년 자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플하게 영원히 부유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생각에 기반한 산업 전체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춘 산업이요. 비트코인은 30년이 아닌 3만 년의 유효 수명을 가진 디지털 자본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시간적 관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가치는 무엇으로 뒷받침이 될까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무것도 지지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렇듯 비트코인도 원초적인 힘의 지탱이 됩니다. 디지털 힘, 정치적 힘, 경제적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 아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은 733 엑사해시의 연산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국가라도 이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수준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파워의 집약체로 18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건 완전 가동 중인 18개의 핵발전소와 맞먹는 에너지이며 미 해군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8,500억 달러의 실제 자본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자신들의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 850억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강력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4억 2천만 명의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영향력은 정치와 선거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억 2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암호화폐 네트워크 전체 연산력의 99%를 차지합니다. 비트코인은 2위 암호화폐보다 100배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 번째로 좋은 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힘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세계의 모든 스마트 머니는 사이버 공간에서 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1만 개의 암호화폐 네트워크, 수천 가지의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을 검토한 후에 결국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의 자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치 저장 수단에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이 완벽한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733 엑사해시의 컴퓨팅 파워, 즉 매초 733조 곱하기 10억 번의 해시 계산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의 어떤 단일 슈퍼컴퓨터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보안 체계를 수백만 배 능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0.1%에 해당되는 핀란드나 뉴욕시보다도 많은 18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분산된 강력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을 믿고 자신의 돈을 이곳에 저장하고 이 네트워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은 계속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그 엄청난 구조와 매력을 느끼게 되신다는 겁니다. Right? If you're the smart money, you go to where the smart network is.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돈을 보낼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동네에 1,000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이 있고 다른 누군가가 단돈 10달러로 암흑의 은행을 열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1,000억 달러를 가진 은행은 과대평가됐으니까
암흑의 은행이 최고 투자처야.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멍청한 생각이겠죠.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은행에 자신의 돈을 맡기는 것이 당연히 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Bitcoin is emerging as the dominant digital monetary network. 비트코인은 현재 지배적인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상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 95%가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승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페이스북이 돈을 위한 네트워크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루퍼트 머독 같은 미디어 재벌이 비트코인으로 온다면 그는 단순히 친구 27명과 몇 장의 파티 초대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올 겁니다. 2024년에 출시된 상위 20개의 ETF 중 12개가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ETF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7번째로 큰 자산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널리 보유된 매력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자산들을 보면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은 모두 미국 증권 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본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9세기의 최고 아이디어였던 금이 있지만 금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죽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 1위에서 6위까지의 자산들이 서서히 비트코인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물 ETF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 ETF는 운용자산 규모가 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들의 금 ETF를 추월했습니다. 참고로 금은 5천년 동안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져 왔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채권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2%, 3%, 4%, 5% 수준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은 64%라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의 60-40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에 1에서 3%의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이 비율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10에서 20%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되었습니다. CNBC에서도 레리 핑크를 비트코인을 수용한 주요 리더 중 한 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CNBC의 방송 내용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Lots of entities buying Bitcoin. Now 2.5 million Bitcoin held by ETFs, countries, private companies, public companies. 자, 현재 많은 기관들 역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국가, 민간 기업, 상장 기업들을 모두 합쳐서 약 2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6일 동안의 ETF들은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반면 자연스러운 매도세를 통해 시장으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규모는 4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현재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존의 주요 자산들과 경쟁하며 그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으며 정부들 역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향후 21년간의 비트코인 전망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비트코인 24를 검색해보세요. 이 모델은 깃허브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나 혁신 요소 같은 자신만의 예측 가정을 입력해서 맞춤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분포 지도로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2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AI를 활용한 매우 가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금은 점진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의 지위를 잃게 될 겁니다. 주식은 약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부동산은 역사적인 평균 성장률 정도로 유지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통화 공급은 연간 약 7%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부 자산은 이 증가율을 따라갈 것이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일부는 이를 초과하게 될 겁니다. 반면 나머지는 약간 뒤처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2024년 7월에 제가 제시했던 예측치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29%씩 성장하며 1비트코인당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처음 4, 5년 동안은 50에서 6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그 이후에는 S&P 500의 성장률의 2배 수준으로 둔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1비트코인의 기회비용이 1,3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거겠죠. 그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완전 뒤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1년 후에도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부동산, 채권, 통화, 주식들이 있을 테고 수많은 조단위 기업들이 등장할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승분만큼 돈을 벌지 못했을 거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자본자산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할 겁니다. 가장 큰 승자는 비트코인과 주식일 겁니다. AI가 모든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게 만들고 누군가 로봇을 대량 생산하며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면 당연히 그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겠죠. 이는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뭘까요? 저희 회사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비트코인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트코인만을 매수하고 보유하며 혁신적인 고정상품 수익을 발행해 지능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의 성과를 초과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 비트코인을 사고 자금을 조달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초집중된 전략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에 보이는 녹색 점 하나하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Well, every green dot is a purchase of Bitcoin by MicroStrategy. We buy the lows, we buy the highs, we buy the middle, we buy, we don't sell.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저점에도 사고 고점에도 사고 중간에도 사고 항상 매수하면서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하락장에는 10억에서 20억 달러까지 손실을 봤다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13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5일 동안 3.5억에서 4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올바른 자산 포지션을 잡으면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22만 달러 이상 상승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땐 누구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했는가입니다. 14%의 금리를 지불했는가? 7%인가?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0.82%의 기준금리를 지불했는가? 이겁니다. 만약 5년 동안 무이자로 10억 달러를 빌려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이 60% 상승한다면 당신의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지만 이를 상장 기업으로서 지능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략은 S&P 500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엔비디아가 현재 S&P 5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를 간신히 앞서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모델을 따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겁니다. 반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기업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플레이북으로 발표하며 가장 단순한 전략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이 모델을 복제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 어떻게 우위를 점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왜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각국의 개인, 기업, 정부들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21년이 지난 2045년까지의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의 핵심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가장 낮은 이자로 빌려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지난 4년간의 레버리지 전략의 성과를 팩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하는 이 같은 레버리지 플레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비투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폰지 사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금융권에서는 절대 아무한테나 돈을 쉽게 그리고 싸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신나간 기관 투자자가 5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5년 후에 주식으로 받겠다고 할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채권자들도 뭔가 크게 얻는 게 있다는 거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채권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투자될 수 있는 활로를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열어줬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방법이 없었던 연기금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니까 이걸 통해 그들의 주식 투자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면서 전 세계 자금들이 ETF로 몰렸듯이 주식 자금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채권 투자 자금들은 점점 떨어지는 투자 수익률을 만회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자사의 전환사채라는 방식으로 채권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수를 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적 자금들이 너도 나도 돈 싸들고 찾아오니까 채권 이자가 제로까지 내려가서 결국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된 거죠.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가 없어도 5년간의 비트코인 상승분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 상승으로 5년 후에 주식으로 받게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비트코인 대안 투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가 정말 엄청난 천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즈니스가 엄청난 금융혁신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론에 나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과 자신의 내피셜만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내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의 파급력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What's the secret? Well, it's intelligent leverage. 바로 지능적인 레버리지입니다. 지능적인 레버리지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차별화되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은 건강하지도 않고 법정 앞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미국 국채의 문제점을 설명했죠. 만약 연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의 자산과 연 플러스 60%의 수익률의 자산 간의 차이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차익 거래를 한다면 괴물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S&P 500를 100% 이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세요. 여러분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아니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모든 기업을 이겼을 겁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S&P 500를 95% 이기고 있지만 여전히 60%의 기업은 지수조차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So I say volatility is vitality. Conventional wisdom is run away from it. It turns out that the smart thing to do is run toward it. 저는 변동성은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투자 상식은 변동성에서 도망치라고 하지만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변동성으로 향합니다. 왜냐? 변동성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에서 비트코인의 위대함과 높은 투자 성과를 언급하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활용한 지능적인 레버리지, 즉 싸게 법정화폐를 빌려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서 자본이득을 극대화시키며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자신들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연설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영 성과와 주가 상승 이유를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스킵하고 이번 연설의 핵심 주제인 미국 공화당의 다수 의석 확보를 의미하는 레드웨이브와 트럼프 2기 정권의 시작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Now let's switch to the fun topic, the red wave.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재미있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붉은 물결, 레드웨이브입니다. 레드웨이브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했고 백악관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레드웨이브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즉 사람들에게 자유를 돌려줘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레드웨이브 전체의 핵심은 자유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인들의 자유를 되찾게 해줄 인물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는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기업가 정신을 관료주의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마십시오. Never sell your Bitcoin, right? I don't know where he got that from.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이번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의 구축, 기관 투자의 가속화,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산업의 유리한 세법 개정, 전략적 비트코인 구축 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레드웨이브가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간 채택과 관련된 중요한 이정표들이 모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에 불리했던 회계 규정이었던 SA212의 폐지, 비트코인 ETF의 발행 및 환매 기능 생성, 비트코인 ETF 옵션 승인, 은행에 의한 판매 권한 승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받는 것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암호화폐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입니다. I'm at the end of my presentation, so I saved the best for last. 자, 이제 발표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구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내슈빌에서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 전략적 비축을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거 결과가 불확실했었죠. 의회가 분열된 상태거나 레드웨이브가 없었다면 이건 아마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불분명했지만 이제는 강성 비트코인 성향의 백악관, 하원, 상원이 모두 있습니다. 루미스 상원 의원은 이걸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그녀의 법안은 5년 동안 미국 정부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the geopolitical logic. Why will it happen? Why should it happen? 자, 지정학적 논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왜 일어나야 할까요? 먼저 이것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평화로운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 다들 아시죠? 문제를 해결할 때 군사적인 해결책보다는 비즈니스적인 해결책이 더 낫습니다. 이 접근법은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를 확립하고 번영과 리더십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는 21세기를 소유할 기회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혁신적인 경제 아이디어와 기술적 접근으로 최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20세기 물리적 자산과 금융자산에서 수조 달러의 자본을 추출하게 되면 그 자본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미국은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며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에 최대 수혜자가 될 겁니다. 결국 미국이 21세기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전략은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세계 기축자본 네트워크를 확립시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미국 달러를 보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채를 상환하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재무부 채권 외에 다른 자본자산을 고려할 때 그 자산을 미국이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자본자산은 재무부 채권이었고 21세기의 자본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패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재무부 채권에서 벗어나면 비트코인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고 만약 움직인다면 미국이 그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지정학적인 장점은 외국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부동산이나 증권, 채권을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 세계 각지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10억 달러를 가지고 멕시코에 산다면 이걸 미국의 10억 달러로 바꿀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에 있는 모든 자산을 미국의 부동산과 교환하겠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이 러시아 부동산을 매각해서 맨하탄의 부동산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의 구매는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의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미국 내 일자리의 창출과 번영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기업, 기관, 시민, 그리고 연방 및 주 정부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리기를 바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국 자본이 미국의 토지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법적인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우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100배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루미스 법안의 영향입니다. 만약 우리가 루미스 법안을 실행하고 그 가정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좋은 세금 정책, 기술 정책, 산업 정책, 그리고 혁신, AI, 로봇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부채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 포지션을 17조 달러 규모로 구축하게 되면 순부채 포지션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당연하죠. 왜냐? 만약 제 얘기가 틀린다고 해도 미국이 손해볼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미국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돈을 인쇄해서 쓰고 있으며 그 돈은 비용이 들지 않죠. 말 그대로 100달러 중에 몇 센트에 불과한 비용으로 배팅을 하는 거니까요. 1%? 2%?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비용이 거의 없겠지만 제가 옳았다면 미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대칭적인 배팅입니다. 제가 1000배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 무료의 자금으로 배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자금으로 1000대1의 수익률을 제공받는 배팅을 마다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것이 바로 루미스 법안의 핵심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은 존재합니다. 과거 네덜란드인들은 맨하탄을 60길더에 사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루이지애나 지역을 1500만 달러에 사들여서 미국 영토의 3분의 1을 얻었고 그 가치는 현재 수조 달러에 이릅니다. 캘리포니아도 멕시코로부터 강제적인 상황에 매입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캘리포니아를 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참고로 저도 제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은 1800만 달러를 지불해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라스베가스를 얻었고 현재 그 가치는 8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몇백 달러에 매입했으며 현재 그 가치는 수조 달러에 이르죠. 이런 일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단순합니다. 가치가 어디로 향할지 파악한 후에 저렴할 때 사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명백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을 위한 새로운 명백한 사명입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미스 상원의원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녀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현실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최고의 거래가 될 겁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이 통과되지 않고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만을 유지하더라도 국민에게 3조 달러의 가치가 생깁니다. 루미스 법안이 현재 초안대로 통과되면 미국은 21년 동안 16조 달러를 얻게 될 겁니다. 만약 더블 맥시 전략을 적용해서 이를 2배로 늘린다면 30조 달러의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400만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그 가치는 56조 달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래는 트럼프 맥스 전략이 될 겁니다. 합리적인 접근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81조 달러에 달하며 미국은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더 공격적으로 이 전략을 추구할수록 그 위험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전략을 실행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유럽,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회사도 따라올 겁니다. 20세기는 막을 내리고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흘러들어와 미국의 위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더블 맥시 전략일지, 루미스 법안일지, 트리플 맥스 전략일지, 아님 트럼프 맥스 전략일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정치 과정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비트코인을 깨달은 개인과 집단의 투자적 관점을 넘어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미래지향적인 전략들을 논의하고 실제 실행으로 차근차근 옮겨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환경이 너무나도 부럽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얼마나 믿고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 내용에 얼마나 공감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얘기하고 언급되는 내용들이
현재 미국의 현 정권과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며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될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개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자신의 가족과 삶을 위해 이 큰 흐름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4848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점에 비트코인을 4848했다는 걸 시간이 지나 평생 후회하게 될 수 있으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차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 미국 기업,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처럼 계속 그 방향성을 지키며 꾸준히 오랫동안 매집해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